아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왜 엄마를 창고에 가두는 거야?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돈 때문에 엄마를 창고에 가두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희도 엄마 가두기 싫으니까 얼른 사인하시라고요. 엄마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사인 못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일군 집이고 재산인데 그걸 그냥 너희한테 넘기라고? 어머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엔 어차피 다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단지 조금 더 일찍 물려받는 것 뿐이에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사인하세요.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진짜 어머니 잘 모실 거라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이길래 한경자 씨는 금수 같은 아들 며느리에게 창고의 감금까지 당하게 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와 겨울이면 벽지에 성에가 끼었고 여름에는 비가 새어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더 힘들지 않게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라며 다짐하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남편은 매일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챙겨주는 밥 한 끼면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도 모두 잊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다행히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작은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고 우리는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더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고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제가 차려주는 밥을 항상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을 때면 저도 회사의 일부라는 기분이 들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왠지 숨이 답답해.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말이야. 당신이 걱정할 건 없어. 남편은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쌓였고 어깨는 더 무겁게 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느라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느꼈던 왠지 모를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숨이 안 쉬어져. 저는 다급히 남편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보,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이 몰려왔지만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심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쌓아온 모든 고생과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함께 힘들게 살며 회사를 키워온 날들까지요. 여보, 나 어떡해요? 당신 없이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저를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회사 거래처에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불만이 많았나 봐요.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평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수처럼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 회사에 취업을 시켰던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잔머리만 굴린다며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라며 남편을 설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호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도 절대 믿어선 안 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악한 아이야. 절대 진호 말을 순순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해. 남편이 아들 진호가 저지른 사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에게 마지막 말로 아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끝까지 자세한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 곁에 가까이 머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아버님 대신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진정한 슬픔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탐욕스럽게 번뜩였고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한 것을 계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홀로 남겨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들이랑 며느리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없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집과 우리 회사를 지킬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밤이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남겨진 가족인 아들과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위하는 척 속내를 감추며 다가왔죠. 어머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으시면 건강까지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번 기회에 기분 전환 겸 혼자 여행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행이라니?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지났다고 여행을 가란 말이니? 그리고 이 나이에 나 혼자 해외여행을 어떻게 다닌단 말이야? 라고 묻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동남아에 살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어머님이랑 붙어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도와줄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바다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제 친구가 직접 가이드 해준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은 듣기에 달콤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여행 같은 걸 다닐 기분이 아니란다. 여행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숙소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잡아드리고 일정도 제가 다 계획해줄게요. 어머님은 그저 마음 편히 즐기시면 돼요.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동행하면서 다 챙겨드린다니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나를 혼자 외국으로 보내려 하는 걸까? 이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진짜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말하며 슬픈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설득력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여행 계획서까지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왜 제 성의를 무시하세요? 어머님 생각해서 여행 가라고 하는데 왜 제 말을 무시하시냐고요? 그냥 좀 한번 가시면 안 돼요?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외국으로 가라고 강요를 하는 거야?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낯선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제 친구가 모든 걸 신경 써준다는데 왜 걱정을 사서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외국에 못 보내서 안달난 걸까? 아무래도 저를 위한 진심 어린 배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남편과 젊었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온 직원인 박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박 부장, 며느리가 갑자기 나보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라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혼자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박 부장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 장소는 동남아에서도 정말 외진 시골이에요. 그런 곳은 치안도 좋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박 부장의 말은 제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골로 가라고 하는 걸까? 차라리 유명한 관광지라면 모르겠는데 제 말에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모님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여행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박 부장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위해 여행을 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내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지만 절대 진호를 믿어선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며느리에게도 해당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그만두자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힘든 건 없으시죠? 갑작스러운 아들의 다정한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진호는 어릴 적부터 다정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이런 태도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너는 정신 차리고 일은 잘하고 있니?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정신 차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의식적으로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산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정말로 기뻐하실 거다. 저는 가슴 속 깊은 아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버님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지요. 유산이라니 아직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도 알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아버지께서 회사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의 말은 정중한 척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노린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를 외국에 여행 보내려 했던 것도 결국은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생명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유언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내용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남편이 모든 유산을 저에게 남겼다고 하면 제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제 생명과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짜 유언장을 숨겨두고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제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회사와 재산은 아내 앞으로 물려주되 아들이 어머니에게 극진히 잘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회사 운영에 진심을 보이면 어머니 동의하에 회사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변호사는 제 요청에 따라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생명과 유산을 노리지 않길 바랬고,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손에 든 채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한 번씩 봐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번쩍이며 유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겠지? 너희가 나를 잘 모시고 회사 운영에 진심을 보인다면 내 동의하에 회사와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는 조건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어머님께 잘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진호 씨도 분명 회사 열심히 다닐 거예요. 한번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손을 맞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언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언장에 적힌 조건들을 충실히 따르는 듯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은 이전과는 달리 저를 챙기며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진짜 잘할게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얘들이 정말 변할 수도 있겠지. 내 남편의 뜻이 이 유언장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유튜브 보고 새로 만들어 본 요리인데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일 저녁에도 저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집이 너무 넓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기엔 청소하기에도 불편하고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나머지 돈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집 혼자서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조금 더 작은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괜찮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방은 너무 크다, 저 방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냄비를 닦다가 어머님, 이런 오래된 집에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회사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곧 은퇴하실 거야. 이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나에게 잘 보여야 해.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는 함부로 말하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제가 사장 되면 아저씨부터 정리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말을 들은 직원들이 저에게 몰래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할 겁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운 회사가 아들의 손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모시고 싶어서요. 이상하리만치 공손한 태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데려간 곳은 근사한 레스토랑도 따뜻한 가정집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안내한 곳은 저희 회사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랑 같이 회사를 키워온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니께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언제 저한테 물려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여기에 사인하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랑 재산, 그리고 회사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기겠다고. 여기에 사인하시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엔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거잖아요. 단지 조금 더 일찍 물려받는 것뿐이에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사인하세요. 조용히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신다면 진짜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어떻게 너를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언제 안 고맙다고 했나요? 그냥 어차피 재산이랑 회사 저희한테 물려주실 건데 조금 일찍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야 어머님한테도 잘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밥도 주지 않고 제가 사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밥이라도 먹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엄마가 너무 배가 고프단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자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주면서 설득하면 쉽게 넘어올지도 몰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는 척하면 분명 넘어오실 것 같은데. 아들과 며느리는 재산과 회사만 넘겨준다면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줄 수 있으니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주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식당에
전화를 거는 척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음식을 주문하자 경찰은 빠르게 눈치채고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위험하신 상황이라 도와달라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말을 덧붙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은 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어디로 음식을 가져다 주면 되느냐고 물어봤고, 저는 조심스레 제 위치를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선택한 거야.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고 합의도 없을 거다. 만약 그때 아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죄를 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앞에서 했던 말들은 더욱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절대 어머님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재산과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의 뻔뻔한 변명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진호가 한술 더 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창고에는 CCTV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내가 그 창고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모멸감은 생생한데 그들은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저를 창고에 가둬놓고 협박했는데 제가 아무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창고에 CCTV도 없고 아드님과 며느리의 발언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진심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남긴 걸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중에도 회사에서 아들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해외여행 권유를 뜯어말려줬던 박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요즘 아드님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관리자들한테 몰래 접근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들이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 증상이 있어요. 요즘 들리는 소문들도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사인하라고 협박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어머니께서 지어낸 거예요. 조만간 내가 회사와 재산을 물려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나를 믿고 따르시면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줄게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피땀으로 키운 회사를, 남편이 생명을 바쳐 지켜온 회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와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란다. 두 번째 가짜 유언장을 숨겨진 진짜 유언장이라고 보여주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창고에서 엄마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강요했던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과 회사를 가져가면 엄마를 버릴까 무서웠단다. 그래서 숨겨놨던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 뜻을 따르려면 진짜 유언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의심했던 건가요? 저는 눈물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엄마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단다. 진짜 유언장을 보여줬으니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건성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회사랑 전 재산을 우리한테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진심이 아니었고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넘기고 본격적으로 아들 며느리와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은 증거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겠죠?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제 아이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회사,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겠죠. 다급히 저와 약속을 잡으려 하더군요. 저희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간 어떤 꼴을 당할지 몰라 주말 점심 사람들이 많은 시내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날 마주한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 테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요. 저희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재산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드릴 테니 합의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어머님, 우리도 실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유언장대로 저희가 모든 재산과 회사를 다 가져가면 어머님께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합의금 두둑하게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해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돈으로 무마시키려는 태도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짜 유언장을 진짜라 생각하고 여전히 회사와 모든 재산들이 자기들 거라 생각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의금, 저는 냉소를 머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합의금 따위 필요 없어. 그까짓 합의금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버님 유언장대로 우리가 회사랑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머님은 빈털터리가 되실 거잖아요. 어차피 생활비는 필요하실 텐데 지금 줄 때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고? 너희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드디어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야. 너희가 나를 외국으로 보내 없애려고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니 내 목숨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가짜 유언장을 보여준 거야. 남편이 나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엄마가 지금 살아는 있겠니?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창고에 가두고 협박까지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나를 치매로 몰아갈 줄도 몰랐어.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할 때야. 제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재산을 아내에게 모두 남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들 진호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회사와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다. 아들은 유언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재산이랑 회사를 가로채고 싶어서 아주 환장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가슴 속 깊이 쌓아둔 감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너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 나한테 연락하고 절대 선처나 합의는 없으니 부디 감옥에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렀으면 한다. 그럼 재판 당일날 재판장에서나 보자꾸나. 며느리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다 들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 욕심이 나서 위조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 유언장은 변호사가 공증한 진짜 유언장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서 변호사와 함께 보관해뒀던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유언장을 낚아채더니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아들을 쫓아나갔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아버님 유산과 회사는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아들은 CCTV가 없는 카페 밖에서 조용히 유언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유언장은 활활 타올랐고 그 잿더미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복사본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유언장은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 이 유언장은 복사본일 뿐이다. 진짜 유언장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너한테 재산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니?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키워왔다니.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재산과 회사는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지켜보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복사본을 보여줬더니 아들이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로 더 이상 저 아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꼭 죄값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 참 서럽고 힘드네요. 그래도 내가 당신 뜻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이 회사와 재산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참 힘드네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재산을 지켜내야만 돼.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보여준 진짜 유언장을 위조된 것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라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명확했기에 이길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동안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가올수록 제가 당연히 이길 걸 알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살면서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을 겪으니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밤이면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자 속삭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뜻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남긴 재산과 회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겐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경찰 조사와 변호사 상담, 재판 준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밤맛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들은 끝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와 녹음 파일, 그리고 진짜 유언장의 공증 기록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 및 협박에 대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기쁠 줄 알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이 모든 일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키워온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떠오른 사람은 바로 오랜 시간 우리 부부와 함께 일했던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회사를 좀 맡아줬으면 해요. 당신처럼 우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박 부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사모님께서 직접
운영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만큼 회사를 잘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생전에 늘 당신을 믿었잖아요. 몇 날 며칠을 설득한 끝에 박 부장은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사모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언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분명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고, 이젠 제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릴 적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릴 적 친구 필순이를 만나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올 줄은 몰랐다.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 시골엔 왜 내려온 거야? 잘 살긴 힘든 일이 많았어. 이젠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필순이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제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참 많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침대 앞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멩이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방 한 칸짜리 작은 삶, 그곳에서 뒷땀 흘려 키워낸 회사,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고통스러운 갈등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갈등이든 삶의 무게든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며 스스로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건 단지 재산뿐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믿음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날 믿겠어? 여러분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경자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이야기 채널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 사연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